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 지방행정을 처음 듣는다. 혹시 처음 수업 듣는 거 처음? 공부도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이라는 과목 자체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읽어는 보셨어요? 다른 분은?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도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봤다. 한 번 정도는 보신 거죠. 자, 잘 따라오세요. 보통 선택 과목이 다 그렇지만 3순환 때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가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중간 수준, 평균 수준에 맞춰놓고 강의를 할 건데 기본 개념은 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신다는 전제해야 할 거고요.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는 소문인데 아직 결정은 안 났나요? 언제부터라고?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너무 늦게 개정을 해서 교재는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전에 교재 가지신 분들은 전에 교재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일단 프린트 위주로 나갈 거예요. 프린트에는 제가 그 진도 나가는 그 진도별로 개정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제도 변화된 거는 다 포함을 해서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이제 보충적인 설명들은 제가 프린트에다가 다 그 담게 되면 일단 진도도 너무 늦어지고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필수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랑 기본서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변화된 내용은 프린트에 정리를 했으니까 프린트 중심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참고 내지는 그 개인별 수준에 따라서 복습 내지는 참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본서, 전에 기본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선택 과목이라 올해 합격하실 거니까 책을 나는 굳이 살 필요가 있나. 그 작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올해부터 실시가 돼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개정판 교과서를 내셨어요. 개정판 교과서를 내셨으니까 개정판 교과서를 뭐 한 권쯤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개정된 교과서 한 3권, 4권 정도를 사서 일단 변화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은 반영을 프린트해서 해서 드릴 거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도저히 프린트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 자료를 한 권 정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보니까 김병준 교수님이 개정판을 내셨는데 너무 두껍고요. 너무 두껍고 그 남재걸 교수님이 쓰신 교과서가 아주 정리가 간결하게 되게 잘 돼 있어요. 필수적인 내용이. 그래서 참고하실 거면 그 정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2순환이 아니라 2차 과목에서 2차 논술 과목에서 여러분 논술 대비를 하시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린 프린트가 하나는 기출문제 정리한 프린트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기출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세요. 작년에 기출문제도 보시면 그 기존의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는 없었고요. 행정고시 같은 경우 뭐 입법고시에서 이미 2번 출제됐던 그 기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 출제됐었고, 그러니까 그 지방행정은 특히나 그런데 여태까지 출제된 입법고시는 예외로 할게요. 입법고시는 워낙 좀 선구적인 문제들을 좋아하셔서 좀 그런 문제들을 좀 내시는 경향이 있는데 5급 공채의 경우는요. 기출문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쟁점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아요. 뭐 이제 선택 과목이 곧 없어진다고 하는데 설마 뭐 올해 이상한 문제를 낼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범위에서 충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례가 좀 촉박하긴 한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일단 자 답안지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지방행정도 행정학에
한 강론에 해당되죠. 그죠? 답안 쓰실 때 그 답안 작성 요령은 행정학이랑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런데 서론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나중에 첨삭할 때, 자, 자꾸 물어보시는데 서론 안 쓰셔도 돼요. 작년에도 합격하신 분이 메일 보내셨는데, 자, 지방행정 고득점 하셨고요. 그 과거에도 지방행정 고득점 하신 분이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서론 안 쓰셨어요. 서론 안 쓰셨어도 고득점 하는데 지장 없으세요. 행정학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렇게 쭉 기출문제 이제 쟁점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무슨 행정학처럼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응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말 내 생각을 논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요.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쟁점을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요. 쟁점을 놓치시면 점수를 잘 받기가 나쁘다는 점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서론 안 쓰셔도 돼요. 서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를 정말 기술적으로 잘 쓰시면 되는 거고 서론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학 답안처럼 쓰셔도 된다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행정학의 논리에서 벗어나잖아요. 행정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민주성, 능률성.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 이거는 이제 대전제로 깔고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행정학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전체 답안을 구성을 하실 때 행정학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지방행정이니까 행정학의 일반 논리를 적용을 하시는데, 이제 지방행정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좀 행정학이랑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요. 공부를 하시면 할수록 행정학의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행정에서만 특이하게 쓰는 개념들, 지방행정에서 꼭 써줘야 되는 개념들이라든가 이론은 거의 없어요. 다행히도. 개념만 정확하게 써주시고, 지방행정의 지역적인 특성, 요런 것만 고려해서 답안을 쓰시면 행정학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첫 번째 쟁점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2017년도 입법고시랑 2014년도 5급 공채에서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요. 거의 행정학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덩어리에서 굳이 중앙정부랑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구성을 해서 지방자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당위적으로 생각하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권력의 분립이라든가 권력의 분권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랑 2014년도 5급 문제를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는데, 본 프린트 1페이지를 보세요. 문제. 밑줄 쳐놨죠.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현상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요 쟁점이 중요한 거는요,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방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요 논점을 정리를 해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만한 쟁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참고로 김병준 교수님 1장인가에 보면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랑 부정적인 측면을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 챕터를 쓰셨어요. 근데 좀 난해하게 쓰였기, 일반론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입법고시 문제처럼, 그럴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작년도 5급 공채 문제였나? 지방행정 문제 중에 특징이 지방행정에만 별도로 활용이 되는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그닥 없는데, 작년 5급 공채 문제였던 것 같은데 성장기제론을 물어봤거든요. 성장기구론. 우리 행정학에서 정책학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중요한 권력을 행사하느냐를 설명하는 이론들 배우셨어요. 다원주의론, 엘리트 이론, 뭐 신다원주의, 뭐 무의사결정론 이런 거 배우셨는데 지방행정에서는 지방행정 교과서에는 특이하게 성장기구론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기구론 그걸 물어봤어요. 좀 독특한 문제였거든요. 원래 지방행정에서는 이제까지 그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라이트 모형 정도 물어본 게 다였는데 성장기구론을 물어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나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와 관련해서 자,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자, 장점. 자, 장점과 긍정적인 효과랑 자,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자, 부정적인 효과. 자, 이걸 정리를 하시는데요. 자, 일단 요 쟁점을 정리를 하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요 논점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면, 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치분권 강화가 그 뭐라 그러지? 그 국정과제 중에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것도 관련이 되는데, 이 자치분권을 확대한다.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자, 자치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너무 당연한 논리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찬성 반대 논거가 있어요. 자, 똑같은 거죠.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효과, 자치분권을 확대했을 때의 장점. 찬성하시는 분들. 자, 물론 지방행정 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100%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치분권 확대에 찬성하는 논거랑 반대 논거로도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우리 이제 지방행정에서 행정학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거든요.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인데, 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론이 있고요. 통합론이 있고 분할론이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랑, 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규모가 커져야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높아진다. 자,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얘기죠.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자, 집행하는 거랑 강남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거랑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어요?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산업정책,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고용정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제 지역의 경쟁력 그 다음에 지역 경쟁력이랑 국가 경쟁력을 고려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어떻게 해요? 확대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형태로 가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라는 논리가 있고요. 반대로 썼네. 자, 분할론. 자, 지금처럼 자, 다수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과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바람직하다라는 논리도 있어요. 자, 이거를 자, 다 비슷한 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할론이라는 게 뭐예요? 분할론이라는 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서 자, 경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논리고 아니다. 자,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자, 행정적, 재정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역화, 중앙집권화, 신중앙집권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기본적으로 하나 정리를 잘 해두시면 관련된 쟁점에 똑같은 틀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뭐 여러 가지 틀을 잡을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자,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을 하는데 자, 굳이 중앙정부랑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자, 긍정적인 효과, 찬성 논거.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자, 균형 있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답안 쓸 때 김병준 교수님이 체계를 잘 잡아놓으신 게 지방행정에서도 이 민주성과 효율성 이 양대 행정 이념이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자, 지방자치를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랑 부정적인 측면을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같이 요거 설명드릴 때, 자, 답안에서 행정학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론을 써주시면 아주 좋거든요. 이론. 그래서 이제 요 쟁점과 관련된 이론이 뭐냐면, 자, 요 쟁점과 관련된 이론이, 자, 지방행정에서는 별도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지방행정만의 독특한 이론은 그다지 없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자, 티브 모형, 티브 가설이랑, 자, 그 다음에 규모경제 이론이라는 건 뭐 특별히 별도 이론이라기보다 그냥 개념 정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우리 제 기존의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2장에 있을 거예요. 규모 경제 이론이랑 그 다음에 이 티브 가설, 티브 모형은 꼭 정리를 간단히 해두세요. 특히 티브 가설, 티브 모형은 여기저기에서 써먹을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론, 티브 가설을 물어보지 않아도 답안지 쓰실 때 써주시면 좋죠. 그래서 자, 제가 규모 경제 이론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효율성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성 논리. 자, 효율성 논리고요. 그 다음에 티브 가설은 자, 물론 효율성 논리기도 한데 자, 지방자치. 자, 중앙집권보다 지방자치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근거로 자, 뭘 강조하는 거예요?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조. 그 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민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라는 논거로 쓰실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요 이론도 활용을 해서 써주시면 좋고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일단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 자, 그 다음에 자치분권.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나중에 정리하실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했을 때의 자,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자치분권 확대에 자, 찬성 논거로도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정치적인 민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요. 자, 내용은 쭉 보시고요. 여러분 답안 쓰실 때 틀이 중요하죠. 그죠? 행정학도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쟁점이 나오면 관련된 쟁점이 나오면 전체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지 잡으시는 게 그게 중요해요. 세부적인 내용 읽으시는 거는 이제 구력이 있으시니까 행정학 공부해 보셨으니까 대충 틀을 잡아가지고 그 세부 목차까지 정도 그 개괄적인 세부 목차까지 잡으시면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그 대충 이렇게 썰푼다고 하잖아요. 메꾸실 수 있어요. 본인을 믿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성 측면에서 꼭 써줘야 될 내용, 효율성 측면에서 꼭 써줘야 될 내용을 키워드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키워드로. 그래서 이제 답안 쓰는 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니까 외우는 건 뭘 외우신다? 목차를 외우시면 돼요. 목차를. 지금 이제 시간 없으시니까 내가 자 이제 새로운 나만의 이 쟁점과 관련해서 새로운 목차를 만들어 보겠다. 뭐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만든 목차가 제 생각엔 모범 답안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교과서를 보고 교수님들 교과서에서 그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그 교수님들이 그 소목차라고 하죠. 소목차로 뽑은 거를 중요한 거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감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꼭 더 쓰시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다 추가하시면 되고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빼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을 때 민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 자, 1번. 자, 제가 지금 4개 써놨는데요. 제 생각에 3번과 4번은 안 쓰셔도 돼요. 1번, 2번이 중요한 내용이죠. 답안 분류항을 고려를 했을 때 꼭 쓰셔야 될 건 1번과 2번이고요. 자, 1번, 2번에 소목차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쓰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분권, 자, 지방자치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 민주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
행정 가치, 행정 이념 공부하셨어요. 민주성, 넓은 의미의 민주성이 뭐가 포함돼요? 국민을 위한 행정. 자,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자, 그거를 지방행정에다 적용하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냐면 지역 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 수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대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 수요 뭐가 있겠어요? 교통 혼잡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가 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도시 지역 주민들은 그런 문제 해결을 원할 거고 제가 특정 지역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자,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이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슨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든가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하다든가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의 필수적인 행정 수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 거기 보시면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차별성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줄.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가 차별적이다. 자,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하시면 꼭 언급해 주셔야 될 게 지역 주민에 대한 대응성 제고예요. 자, 지방행정이니까 지역 간의 특수성, 지역 간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주민자치의 원리, 그 다음에 주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주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지역 문제가 결정되고 처리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에 의해요. 세 번째 줄 주민의 정책 참여가 용이하고 참여가 용이하죠. 우리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장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구청장이나 구청장 만나기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 측면에서 어때요? 대통령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살아생전에 그죠? 서울특별시장을 만날 일보다는 구청장 만날 일이 많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어요. 자, 일단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심리적, 지리적인 접근성 측면 때문에 주민의 직접 참여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 통제, 주민의 직접 통제도 가능하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요, 지방자치법에 주민 투표제, 주민 발안제, 그 다음에 주민 소환 제도까지 다 도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국민 참여 예산제보다 먼저 도입이 돼서 의무화됐어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주민자치 및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를 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다. 이런 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분량을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이 앞에 2개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1번은 꼭 써주셔야 되고요. 1번을 써주실 때 아까 티보호 가설 같은 거 이론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지방정부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서 민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이 지방정부들이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지방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선택권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티보가 이걸 발에 의한 투표라고 했는데 티보호 가설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면서 지방정부 간에 다수 간의 지방정부가 존재할 때 티보 가설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의 중앙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 여기 관악구 있고요. 자, 여기 영등포구 있어요. 옆에 또 뭐가 있지? 자, 구로구. 자,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자, 티보가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공선택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이고요. 자,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자, 합리적 경제인인데 합리적 선택을 해요. 근데 완전한 정보라는 건 뭐겠어요? 자, 각각의 다수의 지방 정부가 있는데 이 지방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방 공공 서비스 수준. 마음이 급하니까. 자, 지방 공공 서비스 수준이랑 서비스 수준, 내용, 그 다음에 지방세. 자, 지방세는 이제 소득세로 걷는다고 했는데, 재산세로. 자, 이 전부 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서비스 수준이랑 자, 지방세 수준을 알고 있다. 완전한 정보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 비교를 하겠죠. 서비스 수준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지방세 부과가 낮은 대로 어떻게 해요? 이동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해보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발에 의한 투표를 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어? 가급적이면, 자,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세수입이 늘어나겠죠? 세수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 동일한 지방세 수준이라고 하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자, 주민을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할 거예요. 자, 더 나은, 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 지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고. 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이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거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게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자, 내가 어느 지방정부에 어떤 지방 공공서비스 수준을 선택할 건지, 자, 선택이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티보 가설을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자, 결국은 지방 정부들이, 자, 지역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 공공서비스, 자,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인해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자,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도 이제 행정학 교과서에서, 지방행정 교과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정책행정적 실험을 통해서 이제 지역 혁신, 자, 행정 효율성, 지역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자, 이게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중앙정부에서는, 자, 이런 새로운 혁신이나, 자, 행정이나 정책과 관련된 실험을 하기가, 자,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전국적인 실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자, 성과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나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요. 새로운 정책이나 혁신이 이제 실험적인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실패에 대한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자, 정책 실험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 사례를 써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그렇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자,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자, 원래 중앙정부가 이걸 처음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거기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청주시에서 정보 공개 조례를 도입을 했고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서 이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됐고 96년도에 자,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확산된 과정을 보면 거의 동일하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도입을 했어요. 자, 그랬다가 이게 이제 자,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도입을 했고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됐고, 자, 2011년도에는 의무화가 됐어요. 그죠? 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자, 그 박스 밑에, 박스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실제로 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거 말고도 자, 지방자치단체, 자, 총액인건비제도, 고객서비스 헌장제도, 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행정개혁을 추진할 때 대부분 다 뭘 해요? 시범사업을 실시하죠. 그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논리예요? 정책행정적 실험을 통한 이제
전국 단위에서 전면 도입을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때, 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이런 혁신과 실험이 훨씬 더 용이하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 실험의 실시를 통해서 행정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이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적인 실험을 통해서 실제, 자, 이제 중앙정부 수준으로 도입했을 때 정책 추진에서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3번, 4번은요, 여러분 이미 다 공부하신 거예요. 뉴 거버넌스 이론을 공부하셨죠. 자, 우리 뉴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한 배경이 뭐예요? 자,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예요. 자, 그래서, 자,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보다는 뭐가 더 바람직하다? 자, 지역 주민들의 참여. 그죠? 시민 참여를 통해서 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자, 3번에 보시면 자, 공동 생산 개념이 나오죠. 지방 정부의 운영과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관심이 높은 사람들,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공동체 문제, 그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 지역의 공공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왜 그래요?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 인력이라든가 예산, 자, 비용을 줄여서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뉴 거버넌스가 작은 정부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시민 참여가 작은 정부에도 기여를 하는 것처럼 자, 공동 생산 활동들. 자,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를 함으로써 자, 공공 서비스 생산, 지방 공공 서비스 생산이나 지방 공동체의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뭐 4번도 마찬가지. 3번이랑 비슷한 연속 선상의 그 논인데 지역적인 성격을 띈 정책 문제. 자, 그 지역의 정책 문제와 행정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자,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일단 여기서의 효율성이라는 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역의 자원과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능률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자, 뭐 1번, 2번, 3번 정도 써주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치분권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랑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지방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방행정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은 계속 쟁점이 될 거고요. 지금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자, 뒤에서 나올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요. 수직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예요. 중앙정부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실 건데 전체 공공서비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사무를 봤을 때 68%가 중앙정부 사무예요. 자, 32% 정도가 지방정부 사무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거의 7대3 비율이란 얘기예요. 사무 비율이.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자, 자치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이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 자치분권 확대의 자, 근거로도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대신에 이제 2번 보시면 이제 반대 놓은 거죠. 과연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거, 자,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거, 자, 지방정부에게 기능과 사무를 더 많이 이양하는 것이 꼭 좋은 거냐? 아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자치분권에 이제 반대하는 논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 기능,
사물을 더 많이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요. 똑같이. 자, 이제 민주성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민주성 측면. 자, 지역 이기주의를 확산하고, 자, 이제 갈등이 심화된다. 자, 지방자치가 강화된 체제에서, 자, 이게 국가 전체 이익. 자, 물론 지방자치단체 이익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국가 전체 이익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국가 전체 이익이랑 자, 지역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죠. 자,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부터인데 95년. 자, 이때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자, 지역 이기주의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답안 쓰실 때 뭐는 나쁘고 뭐는 좋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쓰셔야지 뭐는 나쁘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역 이기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자,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통합을 저해한다라든가 자, 우리 갈등이 심화되면 국가 전체의 통합성을 추구하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자, 민주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써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국가 전체적인 입장이나 이익보다는 지역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실제로 자, 지방자치제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으면서 이제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눈치를 덜 보고 자, 지역 주민들 눈치를 봐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지역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뭐죠? 그 해군기지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방패장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선호 시설 같은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 이게 이제 비선호 시설이다. 자,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각장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건데 이런 비선호 시설에 대해서 자, 이제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자, 지역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지방정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돼서 자, 국가 전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 과제, 행정과제나 정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뭐 사례 들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게 민주성 측면에서 특히 형평성 측면의 문제죠. 자, 요거 여러 군데다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 권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형평성 문제예요. 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서울시는 문제가 없어요. 자, 경기도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 지방에 특히 이제 재정분권이 강조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적어서 지방세 수입이 적어. 인구만 적은 게 아니라 인구가 적으니까 자, 그 지역에 뭐 기업이라든가 생산시설 이런 것도 없어. 법인세 수입도 낮겠죠. 그러면 이제 재정 능력이 매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남도다. 자,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재정 능력에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서울시에 사는 서울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퀄리티, 양. 자, 상대적으로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를 들어야겠다. 자, 전라남도에 있는 하태도.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이 하태도라는 섬에 갔다 오셨어요. 하태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갔는데 약국 없대요. 약국도 없고 보건소가 병원, 약국 역할을 다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헬기를 불러야 돼요. 보건소 가서 헬기를 불러야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진짜로. 자,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방 공공서비스의 수준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그 기본 교과서 보시면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일반적으로 그 신문에도 난 기사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소방 서비스 같은 경우. 자, 우리 자치경찰제 했을 때 그 문제점이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로도 지적이 된 거예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하면 자, 재정 능력이 큰 지방자치단체랑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자, 자치경찰,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수준에도 격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자, 지역 격차.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역 단위,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이제 자치가 강화될수록 그 지역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자, 균등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건데, 자,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자, 95년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된 이후에 지방정부 간의 격차가, 그 지방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자,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공공서비스 수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4번은요, 연결된 내용이죠. 자, 우리, 자, 지방자치법에, 자,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직접 참여 제도들이 많이 보장이 돼 있어요. 자, 우리, 자, 중앙정부에는 국가재정법에는 납세자 소송 규정 없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송 규정하고 있죠. 주민소송제. 그잖아요. 자, 그래서 자, 지방자치법 자, 공식적인 법률 규정으로 봤을 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상당히 자,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자, 공식적인 법률에 자,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 것이 실질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 오늘이 이제 선거 날인데, 지방선거 날인데, 자,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선이나 총선 투표율보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지역 수준에서 주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입법고시 문제로 작년에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문제점. 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민이 참여를 안 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주민을 이제 위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면 딱이죠, 딱. 예산도 알고 행정, 그죠? 기본적인 지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데, 자, 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해요? 바빠 죽겠는데 왜 그걸 내가 하느냐? 자, 그걸 한다고 뭐 나한테 개인적인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실제 주민 참여가 매우 부족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민 참여에서도 아주 중요한 쟁점인데 세 번째 줄 보세요. 우리나라 역시 주민의 직접 참여 및 통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이건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줄. 자,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지만 자, 이 참여 제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 참여 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자, 개정이 된 부분도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발의 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제 서명을 받아서 자, 지역 주민들 자, 몇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발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자치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자, 활용 성과가 높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주도하고 있다? 자, 지방 관료와 그 지역의 소수 엘리트들. 자, 지역 엘리트들이 참여를 독점하는 문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대표의 왜곡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대표의 왜곡. 주민 다수의 일반적인 선호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지역 엘리트라고 하지만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는 자, 지역 유지와 같은 소수의 지역 엘리트.
자, 혹은 이익 집단들의 이해가 과다하게 반영이 돼서 대표의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지방자치를 하는 결과. 자,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인데, 자, 이 지방자치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역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자, 지역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반영한, 자, 운영을 하는 건데, 자, 반대로, 역으로, 오히려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의 종속성을 띠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5번은 뭐 안 써주셔도 되는데, 자, 1번, 2번, 3번 정도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자, 효율성 측면. 자, 아까 규모경제 논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규모경제 논리에서 보면요. 능률적인 행정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능률적 행정의 장애라기보다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규모의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요. 자, 우리 이왕이면 자, 여기 공공시설. 자,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자, 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발생해요. 이 생산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더 많은 광역적인 규모로 서비스를 공급을 할 때, 자, 비용 대비 어때요?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100억을 들여서 화장장을 만들었는데, 자, 경기도에만 서비스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비용은 100억이 들었는데, 자, 편익은, 자, 80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비효율이죠. 그런데 서울시도 별도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낭비죠, 낭비. 우리, 자, 행정시설이 중복이 돼서,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성이 발생해요. 그냥 한 군데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걸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건설 비용은 건설 비용대로 들고 운영 비용은 운영 비용대로 드는데 뭐 수익은 편익은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지금은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자, 지방자치단체 가면 자, 주민복지시설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인구수가 적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기 양평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주민 그 자치센터 옆에 그 복지 그 체육시설이 되게 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주 쾌적해요. 이용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 양평에도 있고 이제 옆에 자, 인접한 다른 저기에도 똑같은 복지시설을 만들었어. 이용객은 거의 없어. 자, 이거 건설하느라고 쓴 돈. 1년 뭐 이거 시설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 적자죠. 만성 적자예요. 만성 적자. 그잖아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두 번째 크게 이제 비능률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크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좀 부수적이고, 거기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거 있어요. 자, 자치구역 단위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자, 지방정부가 인구 규모가 많고 적고,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거, 비슷한 수준의 기구와 정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 재정 능력이나 이용 수요, 지역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예회관, 체육시설, 복지회관, 수련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자, 주민 이용 수는 매우 적어요. 과소 이용, 자, 적자 운영. 자, 이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자, 그다음에 자, 거기 그 자치구역 단위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바로 위에 보시면 자, 이거는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비협조랑 갈등, 지역이기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지방정부 간의 불필요한 갈등, 경쟁, 마찰로 인한 자,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한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도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낭비와 비효율의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건 자, 다수의 지방 정부가 이제 중복적으로 비슷비슷한 주민 관련 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자, 시설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적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비슷한 논리인데요. 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고 2번은 광역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광역적인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시계획. 자, 도시계획이라든가 자, 이제 고용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은요, 광역적인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관리. 자, 한강이, 자, 우리 이제 나중에 광역행정 따로 쟁점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한강 같은 경우는 저기 강원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걸쳐서 한강, 수원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강의 상수도. 자, 한강의 수질 개선을 하려고 하면, 자, 3개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협력을 해야 돼요. 자, 하나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광역행정이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협력적으로, 공동으로 처리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광역적인 사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자치구역 내의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이제 자기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광역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할 때 협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행정학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자, 이해가 가시면 쓰실 수는 있어요. 키워드를 암기하세요. 민주성 측면에서 지방행정에서 꼭 써야 될 거. 자, 지역. 그 지역의 특수성. 그러니까 지역의 그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그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주민자치 및 주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자, 분량을 고려하시면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쟁점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관련된 쟁점이 나오면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 쓰고 민주성 측면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꼭 지적해야 될 내용 한 2가지 정도씩 자, 소목차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론적인 기초로서 규모의 경제 이론, 자, 규모 경제 개념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자, 대부분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규모 경제의 효과를 자, 근거로 언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보 가설은 자, 티보 이론은 좀 정리를 해 두시는데요. 자, 일단 규모 경제 이론은요. 자, 전반적인 내용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서 한번 보세요.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서 1번 규모 경제 이론의 적용,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지방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관련해서 규모 경제 이론을 적용을 하면 특히 이제 광역적인 광역 행정의 필요성의 규모 경제 효과, 규모 경제 이론 얘기가 나와야 돼요. 방금 전에 자, 이 쓰레기 처리라든가 상하수도 자, 이런 쓰레기 처리나 상하수도 그다음에 광역 교통 사무 같은 자, 광역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지방 공공 서비스가 자, 처리되려고 하면 이 규모 경제 효과를 고려해서 자, 여기 자치구역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논거로 강조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 자치구역의 적정화가 그 규모 경제 이론을 적용하면 어떤 논리로 가게 되냐면 자, 지역 통폐합으로 가게 돼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논의로 가게 돼요. 통합 논의. 자,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자, 대규모 광역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규모 경제 효과를 고려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라는 논거로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 경제 이론의 시사점 보시면 대규모 이제 지방행정 체제 개편 공부하실 건데 우리나라 자, 어디지? 이명박 정부 이후로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논리가 쭉 자, 정치인들이나 이제 정치인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이 규모 경제 효과를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치단체를 통폐합해야 된다. 자,
농촌 지역이랑 인접한 도시 지역을 통합해서 자,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자, 이런 논리를 펼칠 때 주로 근거로 규모 경제 이론을, 규모 경제 효과를 강조했다라는 거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티보 가설 보시면요. 티보 가설은요. 자, 혹시 티보 이론을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론의 의의는 읽어보시면 될 거고, 기본 가정도 좀 봐두세요. 간단하게. 자, 주민의 이동 가능성을 가정한다는 게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데, 자,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이동성을 가정해요. 자, 실제 우리 이사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완전한 이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옮기는데, 이사하는데, 이사 비용이 빵원이라고 가정한 거죠. 자, 그래서 주민의 이동 가능성을 가정한다. 자,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다? 이동에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요. 자, 완전한 정보를 가정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 수준, 그 다음에 조세 수준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외부 효과랑 규모 경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요.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이사 갈 필요가 없죠. 제가 여기 서울시 주민인데요. 자, 경기도가 여기 시설을 만들었어.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외부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외부 효과나 규모 경제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외부 효과, 규모 경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자, 고용 기회가 거주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해요. 즉, 자, 지역 주민들은 오로지 뭐만 판단해서 이주를 한다?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지방 공공 서비스 수준과 지방세 수준만 고려해서 이동을 결정한다. 자, 6가지 정도 봐두시고요. 그래서 티보 이론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죠.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는 비현실적인 가정이에요. 자,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거.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의의 보세요. 의의. 자, 다수의 자치권을 가진 다수의 지방정부가 지방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권화된 시스템이 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기도 하다. 자,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자, 최근에 자, 개정된 교재 보시면 좀 참고하셔야 될 게 나중에 우리 재정 분권화 이 티브 가설을 여기저기에 쓰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지방자치의 효용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해줘야 되는 근거로도 쓰실 수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파트 공부하실 건데 재정 분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논거로도 쓰실 수 있어요. 재정 분권화 강화. 자, 재정 분권화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논거로도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서는 자, 역으로죠. 자,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요새 강조하고 있는 이 시군구 통합을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는요. 통합 논리로 갔거든요. 통합을 해서 규모를 키워야 된다. 자,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도 커지고 그래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시군구 통합론에 자, 반박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꼭 통합을 해야만 공공서비스 수준이 자, 개선되는 건 아니고 자, 이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도 충분히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시군구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박 논거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 어디에 쓰실 수 있는지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진 읽어보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계는, 자, 비현실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나중에 재정분권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자료에 이 오츠의 분권화 정리가 나와요.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행정 교과서에 그렇게 강조하는 이론은 아닌데 간단하게만 정리해 두세요. 오츠의 분권화 정리도 이제 지방자치의 강화를 주장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중앙정부가 이제 획일적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자,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자, 중앙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입증을 했어요. 이걸 오츠의 분권화 정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훨씬 더 자,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정리한 거죠. 자, 그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선호를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자,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더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을 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티보 가설 써주셔도 되고 오츠의 분권화 정리를 언급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쟁점 1은 요 정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이거는 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제도적 측면, 행태적 측면은 지방행정 전반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자, 일단 지방자치의 효용과 한계인데 자, 요거를 그대로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다시 언급 드릴 거예요.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거든요. 자, 자치권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한 일반적인 논거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사무배분과 관련된 거 보실게요.